새벽 2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느리게 뛰는 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하는 시그늄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천장의 샹들리에를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와 희미한 위스키 향이 뒤섞여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증명했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막 18시간에 걸친 지독한 협상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여전히 그의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평소 칼날처럼 날카롭던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의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김 비서가 조용히 회전문을 향해 앞장섰다. 그때였다. 지훈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시선은 로비 구석, 거대한 관엽 식물 그늘에 가려진 낡은 벨벳 암체어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려는 듯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닳고 다른 코트는 그녀의 깡마른 몸을 다 가려주지 못했고 발밑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가방에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세상에 남은 그녀의 유일한 영토인 양 필사적으로 보였다. 이곳은 하룻밤 숙박비가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곳이었다. 이런 장소에 저런 행색의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였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여자의 모습을 빠르게 훑었다. 며칠은 굶은 듯 창백한 뺨, 피로에 젖어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호화로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처절한 고립감. 회장님, 김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소리 없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난방이 완벽한 호텔 로비에서 추위를 느낄 정도라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리고 지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강지훈은 그들 모두를 구원할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움직이는 기업가였다. 감정적인 동요는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큰 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곤히 잠든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경계심을 끌어안은 듯한 위태로운 자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낡은 여행 가방. 저 가방 안에는 그녀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을 터였다. 그 무게가 지훈의 가슴을 미세하게 눌렀다. 저기 손님. 그때 야간 순찰을 돌던 보안 요원이 여자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 특유의 몽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꼿꼿한 자존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들킨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먼저 서려 있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이 이어졌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시 비틀거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극도의 허기와 탈진 상태임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밧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지훈이 나섰다. 시험견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보안 요원과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보안 요원은 유진그룹의 강지훈 회장을 즉시 알아보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호해. 회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네이선님이야.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 비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여자의 눈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볼 일이 끝났으면 그만 가보게. 지훈이 보안 요원에게 말하자 그는 황급히 사과하며 자리를 떴다. 이제 로비 구석에는 지훈과 여자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누구며 무슨 꿍꿍이냐고 묻고 있었다. 지훈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탐욕, 비굴함, 야망, 절망. 그가 지금껏 상대해온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눈은 달랐다.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자신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 그것이 지훈의 흥미를 끌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지훈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나직이 굴려보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더욱 세게 깨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갈 곳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었다는 말을 내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는 건가?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가족은 그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증오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 반응만으로도 지훈은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가족에게서 도망쳤거나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연의 낡은 여행 가방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로 창백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다. 제대로 씻고 먹고 쉰다면 분명히 빛을 발할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풍기는 기묘한 분위기였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기백. 그는 평생을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에 따라 살아왔다. 충동적인 결정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제안을 하려고 했다. 나를 따라와. 서연의 눈이 다시 그를 향했다. 경계심이 한층 더 짙어졌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지금 너에게 선택지는 없어 보여서 하는 말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이대로 밖으로 쫓겨나서 밤거리를 헤맬 건가? 아니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뭘 원하시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호의를 믿지 않았다. 특히 이런 종류의 압도적인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지훈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그녀의 경계심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걔 눈빛이요. 그래.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으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눈빛. 그 눈빛의 주인이 이런 곳에서 쫓겨나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군. 그것은 지훈의 진심이었다. 그는 언제나 강한 존재에게 끌렸다. 무너지지 않는 것들, 꺾이지 않는 것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을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네오에게 원하는 건 없다. 당장은. 그가 덧붙였다. 그저 변덕이다.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지도 모르는 아주 성가신 변덕.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남자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점의 기업을 이끄는 남자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여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민다. 동화 속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호텔 보안 요원이 멀리서 이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며칠을 굶은 몸으로는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내적 갈등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신락 같은 희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 대신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으로.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몸을 돌려 로비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인생의 무게가 담긴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낮게 울려 퍼졌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훈이 먼저 차에 올라탔고 서연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를 따라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자신은 한 점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차에 타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깊은 피로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위엄.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밤거리의 추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든 낡은 여행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이 가방 하나를 들고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그녀는 세상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정체 모를 남자가 던진 동아줄을 잡았다. 그것이 독이 든 동아줄일지 구원의 동아줄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서연의 인생은 이 차가운 겨울밤을 기점으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터였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밤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오른 주상복합 건물. 라센텀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오직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질비하게 늘어선 슈퍼카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탈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라 낡은 여행 가방을 끌었다. 덜커덩, 덜커덩.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가방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대자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최고층까지 단숨에 쏘아 올려졌다. 펜트하우스라는 금속 문구가 작게 빛났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신의 시선 같았다. 내부는 극도로 절제된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군더더기 없는 가구,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조명.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깨끗하고 고요하고 또 거대했다. 서연은 그 공간에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여행 가방은 이 완벽한 그림에 튄 한 방울의 흙탕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공기마저 더럽히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들어와. 지훈이 무심하게 말하며 구두를 벗었다. 그는 익숙하게 안으로 걸어가며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던져 놓았다. 그제야 그의 모습에서 냉혹한 기업 총수가 아닌 집에 돌아온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언뜻 비쳤다. 서연은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현관 한쪽에 세워둔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저쪽이 게스트룸이다. 욕실도 안에 있고 필요한 건 웬만하면 다 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마치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말투. 그 건조함이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켰다. 그는 동정이나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옷장 안에 갈아입을 옷이 몇 벌 있다. 일단 씻도록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켜는 그의 모굴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가 가리킨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창으로 되어 있어 방 안에서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침대 위에는 새하얀 호텔식 침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홀린 듯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사이즈별로 구분된 듯한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로고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이었다. 아마도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욕실은 온통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며칠간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몰골. 공포와 피로에 절어 생기를 잃은 얼굴.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비참해서 그녀는 차마 자신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낮은 신음을 흘렸다. 며칠 동안 온몸을 옥죄던 긴장과 추위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샤워기 아래 서 있었다.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수모와 절망까지 전부 씻어내고 싶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몸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푹신한 침대에 눕자 너무나도 낯선 편안함에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의 희미한 조명을 바라보며 호텔 로비에서의 만남을 되짚었다. 강지훈, 유진그룹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남자. 그런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그의 말대로 정말 지독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녀는 수십 가지 가설을 세워봤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이 되지 못했다. 불안감과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 오늘 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공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불안감. 그녀는 잠드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들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다. 낯선 공간, 낯선 침묵.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거실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고요했다.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그가 이미 떠났고 자신은 이 거대한 집에 혼자 남겨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식당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냉철한 CEO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은 채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커피 한 잔과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의 사적인 모습은 서연에게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주었다. 일리나스나, 그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마치 그녀가 언제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투였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이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자 그는 주방 쪽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아침 준비해줘요. 잠시 후 중년의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여자가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음식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소리 없이, 감정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미요죠.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마주했다. 배에서는 당장이라도 음식을 집어삼키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긴장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계량 분석 쪽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젯밤의 무심함과는 다른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경력은 그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경력은 도둑 맞았다. 그녀가 밤을 새워 개발했던 혁신적인 금융 리스크 분석 모델은 지금쯤 그녀를 내쫓은 이복 오빠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을 터였다. 개인적으로 리서치 프로젝트 몇 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일부만을 담은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좋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그렇게 폐를 끼칠 수는 피라고 생각하면 나가도 좋아. 선택은 자네 몫이야. 지훈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 행사액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현실이었다. 그녀는 갈 곳도,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여기 머무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첫째, 조용히 지낼 것. 둘째, 내 서재나 개인적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 것. 셋째,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 이상이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자선이 아니었다. 명확한 거래 조건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대가 없는 호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으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여하, 지우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서연에게 카드키 하나를 던져주었다. 출입카드다. 잃어버리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 거대한 공간에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음식을 먹었다. 살아야 했다.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는 서연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그의 집은 안전한 요새인 동시에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거대한 새장이기도 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해야 했다. 자신이 단지 길에서 우연히 주워온 불쌍한 존재가 아님을. 자신에게는 그가 내민 손길에 보답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남은 음식을 모두 먹었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차갑게 식었던 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보였던 그 지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고요한 감옥과도 같았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 집에 녹아들지 못하고 투명한 이방인처럼 겉돌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스트룸에서 보냈다. 지훈이 무심하게 던져주고 간 태블릿 PC로 지난 몇 년간의 경제 뉴스, 기업 보고서, 금융시장에 동향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시간만큼이나 절박하게 정보를 흡수했다. 강지훈과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그녀가 잠들 준비를 하는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벼운 목례와 무심한 끄덕임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대한 공간을 공유하는 유령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의 배려 아닌 배려가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무의도식하는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여느 때처럼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 불빛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해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이 놀라 돌아보자 그는 소파에 재킷을 던지며 말을 이었다. 데이터 관리팀에 임시 계약직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큰 기대는 하지마. 그냥 네가 빈둥거리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주는 기회니까. 그의 말투는 가시 돋친 듯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동정이 아닌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것. 저는 군 식구는 거두지 않는다는 주의라서 지우는 그렇게 덧붙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다시 세상 속으로. 그녀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수사 데이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셔츠와 슬랙스를 골라 입고 유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여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유진타워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값비싼 수트와 향수 냄새,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들 사이에서 기성복 차림의 자신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23층에 위치한 데이터 관리 3팀이었다. 팀장이라는 중년의 남자는 박진수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CEO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받았다는 듯 노골적으로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회장님의 먼 친척이나 낙하산 인사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서연 씨,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방해되지 않게 알아서 잘하세요. 박 팀장의 퉁명스러운 소개에 팀원들은 잠시 서연을 힐끗 쳐다볼 뿐 이내 자신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관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예상대로였다.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파일명을 규칙에 맞게 정리하고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단순 반복 작업. 누가 해도 상관없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허드렛 일이었다. 박 팀장은 일부러 가장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만 던져주며 그녀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백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단순한 데이터 정리조차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이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수백 개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접하며 거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정보들은 단순한 파일 덩어리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되고 재구성되었다. 그녀의 처리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고 정확도 또한 완벽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지만 서연은 조금씩 사무실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팀장은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기초 자료들인데
오늘까지 분류해서 시스템에 업로드해놔요. 프로젝트 피닉스.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유진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추진 중인 조단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자료를 임시 계약직인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작업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료들을 받아들었다. 시장 전망, 리스크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스캔하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리스크 분석 모델의 결과값 그래프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일반적인 분석가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데이터의 왜곡이었다. 하지만 숫자의 언어에 통달한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조용한 교향곡 속의 불협화음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뭔가 이상해. 예상 수익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결론에 데이터를 끼워 맞춘 듯한 인위적인 느낌.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프로젝트 피닉스의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핵심 데이터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공개된 기초 데이터와 과거 유사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문제의 핵심에 거의 근접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리스크 분석 알고리즘 전체가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이름은 이노벤트 파트너스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검색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노벤트 파트너스는 그녀의 이복 오빠. 이민혁이 최근에 인수한 신생 컨설팅 회사였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노벤트 파트너스가 제출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리즘의 구조에는 그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밤을 새워 개발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혁신적인 금융 모델의 열화된 버전이었다. 핵심 로직은 그대로 베꼈지만 변수 통제와 예외 처리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모델을 훔친 것도 모자라 어설프게 변형하여 유진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델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유진그룹은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서연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끔찍한 진실 앞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밝힌다면 당장 그녀의 신상이 노출될 것이다. 데이터 관리팀의 말단 계약직이 어떻게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냈는지 모두가 의심할 것이다. 이민혁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산업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녀를 내쫓은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보복해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녀는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강지훈을 배신하는 셈이 된다. 그가 입게 될 피해, 그가 느끼게 될 실망감을 생각하자 가슴이 아파왔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 싸늘하게 식은 공기 속에서 홀로 고뇌에 잠겼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사기의 증거가 담긴 데이터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가 내리는 선택은 단순히 그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회사와 한 남자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될 터였다. 고뇌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서연은 자기 자신과 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려움과 의무감이 처절하게 격돌했다. 이대로 입을 다물면 그녀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당분간의 안온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양심을 파는 것이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남자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러나 결코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그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렇게 지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가족들에게 또다시 패배할 수는 없었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녀의 두뇌였다. 이틀 밤낮으로 서연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제한된 접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어 빠진 정보들을 추론해 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지성으로 빚어낸 한편의 완벽한 분석 예술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에 이노벤트 파트너스나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넣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이야기했다. 리스크 분석 모델의 방법론적 오류, 잘못된 변수 설정, 데이터의 통계적 왜곡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리고 그 오류가 프로젝트 피닉스에 어떤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를 정확한 수치로 예측했다. 문체는 철저히 건조하고 전문적이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가 작성한 것처럼. 자신감 넘치면서도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전달 방법이었다. 회사 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짓이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과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의 PC방으로 향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그곳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임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완성된 보고서를 PDF 파일로 첨부했다. 수신인 목록은 신중하게 골랐다. 강지훈 회장, 최진영 전략기획본부장, 감사실장, 그리고 사회이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2명. 제목은 강렬하면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문구로 정했다. 긴급 프로젝트 피닉스 리스크 모델의 치명적 오류에 관하여.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곧바로 모든 접속 기록과 파일을 삭제하고 유령처럼 PC방을 빠져나왔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월요일 아침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임원실은 한 통의 익명 메일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처음 몇몇은 경쟁사의 흠집내기나 해커의 장난쯤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전략기획본부를 총괄하는 최진영 본부장은 달랐다. 날카롭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다.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데이터에 근거한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이었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회장실로 직행했다. 회장님, 긴급 사안입니다. 강지훈은 최고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던 중이었다. 그는 최 본부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최 본부장이 건넨 태블릿 PC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변화가 없던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담긴 냉철한 논리, 행간에 흐르는 압도적인 지성의 힘. 이것은 단순한 오류 지적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근간을 송두리째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코앞에서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이 유령 같은 작성자의 능력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유진그룹 내부에 혹은 외부에 이런 괴물 같은 분석력을 가진 자가 숨어 있었다니. 회의 취소하게. 그의 나직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초회 본부장은 즉시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관련자 전원의 접근을 통제해. 그리고 김 비서, N 회장님, 사이버 보안팀 총동원해서 이 메일의 출처 반드시 찾아내.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야. 우리 내부에 있거나 혹은 우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경고다. 지훈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진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총동원되었지만 발신자는 치밀했다.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었고 최종 발신지로 추정되는 PC방을 찾아냈지만 흔적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진 후였다. CCTV 영상은 화질이 나빠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익명의 작성자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답답한 상황에 지훈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런데 10번쯤 읽었을 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보고서의 문장 구조,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특히 모델의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는 그 특유의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표현. 이 어디서 봤더라.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펜트하우스의 식탁에서 자신의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단어로 계량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서연의 모습, 그녀의 맑고 깊던 눈빛, 시얼마,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데이터 관리팀 구석에서 묵묵히 파일 정리나 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얼굴의 그 아이가 이런 보고서를 썼을 리가 없다. 이건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구른 베테랑의 솜씨였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최근 한 달간의 모든 접속 기록을 뽑아와. 특히 기초 데이터 아카이브 쪽으로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가져온 로그 파일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지훈은 수많은 아이디와 접속 시간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날카로운 눈으로 기록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견했다. 익명의 보고서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된 대부분의 원시 데이터 파일들. 그 파일들을 지난 2주간 가장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정리한 단 한 명의 사용자, LC23TD0117 계약직 이서연.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터무니없는 추측이 서서히 경악스러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이서연의 입사 이력서를 가져오게 했다. 서류에는 그녀의 전공과 졸업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텅 빈 경력란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서류 따위를 믿지 않았다. 증거는 그의 손안에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거대한 CEO 집무실에 강지훈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한쪽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날카로운 지성의 결정체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빼곡하게 찍힌 데이터 접속 기록이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서류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깊은 감탄과 흥미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아주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변덕으로 주온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자신이 데려온 것은 발톱을 숨기고 있던 한 마리의 호랑이였다. 다음 날, 데이터 관리 3팀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익명의 보고서 사태로 그룹 전체가 뒤숭숭한 가운데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초 자료를 다뤘던 데이터 관리팀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다. 박진수 팀장은 어제 전략기획본부와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혼이 쏙 빠진 얼굴이었다. 팀원들 역시 누가 범인일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이서연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 오전 10시 정각, 정적을 깨고 사무실 전체에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그것은 회장 비서실에서 보낸 전체 공지 메일이었다. 데이터 관리 3팀 이서연 씨는 즉시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모든 시선이 사무실 구석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저 계약직 사원이 결국 엄청난 사고를 쳤구나. 그리고 그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동료들은 공포와 일종의 고소함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의 심장 역시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올 것이 왔구나. 익명의 보고서가 결국 발각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해고는 물론이고 업무 방해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개의 눈길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와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집무실의 주인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 서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넓은 책상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보낸 익명의 보고서와 그녀의 이름이 찍힌 데이터 접속 기록,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이 보고서 자네가 썼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이, 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자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분노나 질책이 아니었다. 어젯밤 그가 홀로 지었던 그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왜 익명으로 보냈는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전략기획본부 소속이다. 내 직속 전략팀으로 발령 내겠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데이터 관리팀의 말단 계약직에서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회장 직속 전략팀으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제네의 능력을 파일 정리 따위에 썩히는 건 그룹 차원의 낭비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물론 그곳에서 버텨내는 건 자네 몫이야. 증명해 보여. 자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그 소식은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말단 계약직 여사원이 하루아침에 회장 직속팀으로 수직 상승한 전대미문의 인사 발령, 사내 게시판은 폭발했고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저질스러운 소문부터 사실은 숨겨진 재벌가의 딸이라는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까지 서연은 그야말로 사자굴에 던져진 심정으로 전략기획본부에 첫 출근을 했다. 아이비리그와 월스트리트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곳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물질이었다.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커리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최진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익명의 보고서가 보여준 천재성에 감탄했지만 그 주인공이 이런 풋내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회장의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팀원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그녀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서연에게 일종의 신고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서연 씨, 최 본부장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유럽 바이오 자회사 노바젠 관련 자료입니다. 몇 년째 골칫거리인 투자건인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보고서만큼 실력이 대단한지. 우리도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대이자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노바젠은 그룹 내에서도 해결 불가능한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힌 지 오래였다. 수많은 엘리트 분석가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프로젝트 신입에게, 그것도 낙하산으로 의심받는 신입에게 이 문제를 던진 것은 망신을 주고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뻔했다. 팀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킥킥거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자료들을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최 본부장과 팀원들은 오히려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노바젠의 데이터 속에 파묻혔다. 그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차에 미친 듯이 자료를 분석했다. 재무제표, 임상시험 결과, 시장보고서, 특허 자료. 동료들은 그녀가 곧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의 접근 방식은 그들과 달랐다. 다른 분석가들이 재무 데이터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노바젠이 발표했던 모든 연구 논문, 학회 발표 자료, 심지어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실험 노트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숫자를 넘어 그 숫자가 의미하는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녀는 발견했다. 모두가 놓치고 있던 진실의 조각을. 노바제니의 주력 신약은 임상 3상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한 신약의 임상 데이터에서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부작용을 발견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실험체에게서 나타난 이 부작용은 인간에게는 의미가 없었지만 특정 종류의 가축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못한 기회였다. 인간용 의약품 시장이 아닌 거대한 동물용 의약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활로 서연은 초에 본부장에게 보고 미팅을 요청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어디 얼마나 대단한 걸 찾아냈나 보자는 식의 비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패한 신약의 데이터를 재해석하고 그 부작용이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다. 나아가 인간 대상의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특허의 용도를 전환할 것, 그리고 이미 접촉 가능한 글로벌 농축산 기업들의 리스트와 예상 수익 모델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팀원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진영 본부장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실패한 투자 자산 속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조해낸 것이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뒤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발표를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팀원들이 모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인정의 빛이 담겨 있었다. 훌륭하건 그의 낮은 칭찬 한마디에 길고 혹독했던 서연의 첫 번째 시험이 끝났음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노바젠 발표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의 회사 생활은 극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회장님의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마지못해 하는 인정과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넸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막히면 슬그머니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진영 본부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깨끗이 인정하고 이제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그녀와 함께 논의했다. 서연은 더 이상 데이터 관리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유진그룹 핵심 전략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았고 강지훈이 마련해준 몇 벌의 옷으로 초라했던 옷장을 채웠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라는 것을 다시 갖게 되었다. 강지훈과의 관계 역시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주워온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팀의 핵심 일원으로 가장 신뢰하는 브레인으로 인정했다. 늦은 밤까지 회장실에서 단둘이 남아 그룹의 미래 전략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날들이 잦아졌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도전했고 그녀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으며 동시에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펜트하우스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높이는 조금 낮아진 듯했다. 공적인 관계의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지적인 교감과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구원해준 이 차갑고
공정한 남자를 향한 감사함과 함께 낯선 이끌림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다.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유진그룹은 이노벤트 파트너스라는 신생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파트너십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전례 없는 정확도로 시장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AI 기반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것이 유진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특히 재검토에 들어간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지훈은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직속 전략팀을 소집했다. 서연도 당연히 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노벤트 파트너스의 담당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맨 앞에 서서 들어오는 젊고 오만한 CEO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얼어붙었다. 이민혁,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거리로 내몬 이복 오빠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부딪혔다. 이민혁의 눈에 스친 것은 경악과 경멸, 그리고 당혹감이었다. 길바닥에 나앉았어야 할 이소연이 왜 어떻게 유진그룹의 핵심 회의실에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포커페이스를 되찾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고 전문적인 분석가의 가면을 쓴 채 그를 마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유진그룹 임원 여러분, 이노벤트 파트너스의 대표 이민혁입니다. 이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아리아드네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리스크 분석 모델을 공개하는 순간 서연은 명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설명하는 모델의 핵심 로직, 아키텍처, 용어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그녀의 작품이었다. 그녀가 수년간 밤을 새워가며 낳은 그녀의 분신 그 자체였다. 이민혁은 마치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대본을 읽는 삼류 배우처럼 그녀가 창조한 개념들을 어설프게 읊어댔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지를 증명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그럴듯하고 혁신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민혁이 내뱉는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당한 배신, 도둑맞은 미래가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그녀는 최진영 본부장을 포함한 동료들의 얼굴에 떠오른 흥미로운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제안을 꽤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난번에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 있었다. 여기서 입을 여는 것은 동료들과 회장 앞에서 가족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아프고 지저분한 과거를 모두 드러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민혁은 분명 그녀를 불만 많고 정신 나간 가족 구성원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이 사기극이 진행되도록 방관하는 것이다. 강지훈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창조물이 유진그룹에 해를 끼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한다. 이 아리아드네 모델은
유진그룹의 위대한 비전에 날개를 달아줄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혁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이 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훑었다. 어떻게 생각하지? 그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진영 본부장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첫인상을 밝혔다. 다른 팀원 몇몇도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지훈의 깊고 강렬한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팀의 새로운 에이스이자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인 그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모두의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과거 이민혁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현재이자 미래 강지훈은 강렬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이서연이라는 한 점으로 응축되는 듯했다. 이민혁의 조소 어린 시선, 최진영 본부장의 의문이 담긴 시선, 그리고 강지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강렬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짧은 순간 숨을 골랐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민혁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아무런 증거 없이 개인적인 원한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싸움은 가장 유리한 전장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를 들고 시작해야 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짠 자체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AI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모델은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운을 떼자. 이민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한층 짙어졌다. 그녀가 결국 현실에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하리라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켰다. 하지만 모델의 실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과 함께 과거 금융위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 소위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방어 로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흠잡을 데 없이 전문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이런 종류의 기술 제휴에 있어 지극히 당연하고 표준적인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모델의 프로토타입은 바로 그 블랙스완 방어 로직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이민혁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보완하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이민혁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약점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기에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희 아리아드네 모델의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유진그룹의 실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 팀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 본부장은 즉시 기술 실사팀을 꾸려 이노벤트 파트너스와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선언과 함께 회의는 끝났다. 이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에게 독이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이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감히 내까지 깨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퇴근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쳐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이 찾으신다는 정갈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찾은 회장실. 강지우는 집무실에 불을 끈 채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이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앉아.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서연이 소파에 조용히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이민혁 대표와는 어떤 관계지 올 것이 왔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회의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팽팽한 긴장감을 그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어설픈 거짓말로 둘러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남자를 믿을 것인가? 서연은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교활한 계모와 무능한 이복 오빠의 계략,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상속권과 자신이 수년간 개발한 금융 모델의 소유권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강지우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판결을 기다렸다. 자신을 골치 아픈 짐 덩어리로 여기고 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알고 있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는 그제야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가 익명의 보고서를 보냈을 때 자네에 대해 알아봤다. 자네 가족 회사, 그들이 이노벤트 파트너스를 인수한 기묘한 시점, 그리고 그 직후 자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부터 모델을 훔쳤다는 확증은 없었지만 정황상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 기다린 거다. 자네가 나를 믿고 직접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의 말에 서연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사했고 그녀를 존중했으며 그녀를 기다려주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복수하고 싶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쳐 말했다. 아니, 되찾고 싶나? 자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것은 제안이었다. 동맹의 제안. 유진그룹은 예정대로 이노벤트 파트너스와 파트너십 협상을 진행할 거다. 그 과정에서 자네에게 사기 행각과 모델의 원소유주가 자네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 혹은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파트너이자 공모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를 이어갔다. 어떻게 이민혁의 어설픈 지식을 역이용해 함정을 팔 것인지,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것인지.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함께 야식을 시켜 먹고 커피를 마시며 전략을 논하다 지쳐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고요한 순간들을 공유했다. 어느 늦은 밤, 작전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난 후였다. 서연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요. 그녀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등을 보인 채 나직하게 말했다. 짠의 눈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봤으니까. 그의 드물고 솔직한 대답. 그 한마디에 서연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투쟁의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역시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적,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방역을 위한 단단한 동맹이 맺어졌다. 유진그룹과 이노벤트 파트너스 간의 기술 실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강지훈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평가 총괄 책임자로 이서연을 임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파격적인 조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녀에게 복수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민혁은 자신을 평가하는 책임자가 이서연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유진그룹의 회장이 내린 결정에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길바닥에서 주워온 주제에 운 좋게 회장의 눈에 띄어 신데렐라 놀이라도 하는 모양이라고 그녀를 폄하하며 자신이 얼마든지 그녀를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덫의 첫 단계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초기 몇 번의 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최진영 본부장에게서 차출한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들과 함께 팀을 꾸려 의도적으로 피상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만 던졌다. 그녀는 아리아드네 모델의 표면적인 디자인과 컨셉의 우아함을 칭찬하며 이민혁과 그의 기술팀을 한껏 치켜 세웠다. 이민혁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이서연이 과거에 얽매여 멍청한 감정 싸움이나 걸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지극히 프로페셔널했다. 그는 역시 별것 아니었다고. 자신의 능력 앞에서 그녀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하며 오만함에 빠져들었다. 상대가 충분히 방심했다고 판단했을 때 서연의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모델은 당신이 훔친 것이 아닙니까? 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직 모델의 진짜 개발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높은 변동성 아래에서 알고리즘의 성능 감소회를 처리하는 모듈에서 반복 함수가 아닌 재귀 함수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재귀 함수를 택하신 구조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팩터에 적용된 가중치 산정 로직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신 기술 문서에는 사용된 개수의 원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민혁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곁에 앉은 CTO에게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거액을 주고 영입한 CTO 역시 모델의 핵심 철학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용병일 뿐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여 그것은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이라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라거나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와 같은 애매하고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서연은 그들의 허술한 답변을 듣는 동안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기계처럼 정밀하게 노트북에 그들의 모든 발언을 기록했다. 그리고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무지는 공식적인 회의록에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서연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동안 강지훈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민혁과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파트너십의 규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러 계약 체결 일정을 서두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이민혁이 조급함에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눈앞에 곧 잡힐 듯한 거대한 성공의 환상은 탐욕의 눈이 먼 이민혁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다. 덫의 다음 단계는 물적 증거 확보였다. 서연은 모델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개발 과정의 모든 로그 기록과 버전 히스토리, 그리고 초기 연구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민혁의 팀은 허둥지둥 조작된 가짜 문서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진짜 기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원작자 앞에서 어설픈 위조 서류를 내민 것이다. 서연은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수십 개의 조작 흔적과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보안 서버에 백업했다. 사기 행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민혁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집요한 질문에 점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서연이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녀를 실사팀에서 제외해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였다. 그것은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이민혁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서연 팀장을 신뢰하는 이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니 저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오히려 이 대표님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말에 이민혁은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끌어내리려다 오히려 자신의 입지만 옹색하게 만들고 서연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덫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다. 한 달간의 길었던 기술 실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이민혁의 무지를 증명하는 회의록, 조작된 증거 서류, 데이터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분석 보고서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의 비서실에서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을 위한 최종 회의를 소집했다. 이민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거액의 계약금과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후광에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길이 사실은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계약식이 열릴 유진타워의 메인 컨퍼런스룸으로 향했다. 컨퍼런스룸 입구에서 서연과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길고 치밀했던 사냥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처형의 시간이었다. 유진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대연회장은 거대한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룹의 이사회 임원진, 핵심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유수의 경제지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단상을 향해 있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는 유진그룹과 이노벤트 파트너스의 로고가 나란히 떠 있었고
미래를 향한 위대한 파트너십이라는 화려한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계약 테이블 한쪽에는 이민혁과 그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앉아 있었다. 윤 여사는 이 사기극의 배후에 있는 진짜 설계자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인생 최고의 성공을 눈앞에 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반대편에는 강지훈이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 전략팀의 좌석에 앉아있는 이소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래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진그룹 홍보 담당 임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계약 체결식에 막이 올랐다. 몇몇 형식적인 축사가 오간 뒤 마침내 이민혁이 연단에 섰다. 그는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자신의 비전과 천재적인 기술력에 대해 떠벌렸다. 서연은 그가 내뱉는 모든 거짓말들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 위선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내면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요란한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계약의 순간이 다가왔다. 두꺼운 파트너십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지훈과 이민혁은 나란히 펜을 집어들었다. 이민혁은 서연을 보란 듯이 힐끗 쳐다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펜촉을 종이에 가져갔다. 그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강지훈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나직한 한마디는 연회장 전체의 소음을 칼로 자른 듯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민혁은 짜증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팀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인 기술 실사에 대한 우리 팀의 최종 검토 결과를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군. 이서연 팀장. 그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약속된 신호였다. 연 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의문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두 회사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녀의 발표 자료 첫 페이지가 나타났다. 아리아둔의 모델 기술 실사 최종 보고.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채 맑고 단호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팩트만을 제시했다. 저희 전략팀은 지난 한 달간 이노벤트 파트너스의 아리아든의 모델에 대한 심층 기술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체계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지호째, 모델의 핵심 개발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화면에는 실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기술 회의록 일부가 나타났다. 서연이 던졌던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들과 그에 대해 동문서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던 이민혁과 그의 CTO의 발언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이민혁 대표와 기술 책임자는 단 한 번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모델의 진정한 개발자가 아님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민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둘째, 제출된 증거 자료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이노벤트 측이 제출한 개발 로그 기록과 서연이 재구성한 정상적인 모델의 개발 로그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위조된 타임스탬프, 누락된 버전 히스토리, 비정상적인 수정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마치 숙련된 검시관이 시체를 부검하듯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을 해부했다. 그들이 제출한 문서는 허술하게 조작된 위조품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비수를 꺼내들었다. 이 정도 수준의 정교한 모델에는 원작자만이 남길 수 있는 고유한 디지털 서명, 일종의 DNA가 코어 아키텍처에 남게 됩니다. 화면에는 아리아드네의 핵심 알고리즘이라며 복잡한 코드 뭉치가 나타났다. 잠시 후 그 옆에 또 다른 파일이 열렸다. 3년 전 날짜가 찍힌 그녀의 대학 연구 서버에서 가져온 파일이었다. 그 안에 코드 뭉치가 나란히 화면에 나타났다. 두 개의 코드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의 목소리에 마침내 힘이 실렸다. 제가 대학 졸업반 시절 설계했던 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주에 제 개인 컴퓨터에서 도난당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이사회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민혁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윤 여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애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 미친년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했다.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압도했다. 모안팀은 뭘 하는 건가? 그의 시선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향했다. 저 사기꾼들을 당장 이 회의장에서 끌어내. 그리고 법무팀은 이 자들을 사기 및 지적재산권 절도 혐의로 즉시 고소하도록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발버둥치는 이민혁과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는 윤 여사를 붙잡아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계약 체결식은 한 가문의 몰락을 생중계하는 치욕적인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연은 연단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존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대연 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이민혁과 윤 여사가 짐승처럼 끌려나간 후에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이사회 임원들의 경악에 찬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강지훈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인간 벽을 만들어 그와 서연이 빠져나갈 길을 확보했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무심한 듯한 보호의 손길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그들만의 성역인 회장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그제야 서연에게 모든 상황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왔다. 싸움은 끝났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마침내 제 손으로 끊어냈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남자 강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나? 그 단순하고 평범한 한마디. 그 안쓰러움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염려가 담긴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투른 말로 위로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깊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의 사건은 유진 타워의 심판이라 불리며 그해 세계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나타나 거대 사기극을 제 손으로 파헤친 서연에게 신데렐라 전략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노벤트 파트너스는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었다. 이민혁과 윤 여사는 유진그룹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그들의 가문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법률 지원 아래 서연은 자신의 지적재산권과 도둑맞았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하게도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다. 정의는 온전히 실현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이서연을 승진시켰다. 단순한 팀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룹 내에 미래성장전략실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그녀를 초대 실장으로 임명했다. 유진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기술 투자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 자리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여행 가방 위에서 잠을 청하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여성 임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데이터 관리 3팀의 박진수 팀장을 비롯한 옛 동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 있었다. 외부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자 그들의 관계에도 마지막 변화가 찾아왔다. 치열했던 동지애와 지적인 파트너십은 어느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예전처럼 회장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긴장감 대신 편안함과 따스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자네 눈 속에서 내 과거를 봤다고 했지.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하지만 이제 자네를 보면 내 미래가 보여. 그 다운 고백이었다. 담백하고 직설적이며 진심이 가득 담긴 서연은 더 이상 그가 처음 발견했던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사랑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자신의 진심으로 화답했다. 회장님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서연은 유진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고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강지훈은 뒷좌석에서 더 이상 CEO가 부하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닌 가장 자랑스러운 파트너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행사장을 걸어 나왔다. 그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와 주말 계획을 자유롭게 오갔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의미에서 완벽한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실루엣 뒤로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낡은 여행 가방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폭풍 뒤에 찾아온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